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즉 동학 개미들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주가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동학 개미들 이제부터는 증시 거품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나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종전보다 더 강한 톤으로 증시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였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끝났던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세계 증시가 좀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금통이 끝나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비트라든가 증시 거품 그 우려에 이 코스피 지수가 한 60포인트 정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 그만큼 고평가 부담이 상당히 동학개미들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도 이미 지난주부터 많이 종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이벤트 문제가 좀 많이 호재 악재가 겸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했습니다. 바이든 20일 날 당선자가 취임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민주당이 취임할 때는 취임 당시에 한 달간의 이렇게 모습 보면 공화당은 한 1% 밑으로 이렇게 상승한 데 비인해서 민주당은 3%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굉장히 낙관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취임 때의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체로 보면 공화당일 때는 민주당은 이렇게 중하위 계층의 이렇게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이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임식 하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기득권입니다.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되면 이게 클리어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을 맞으면서 많이 올라갔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 이번에 바이든 취임식 때 보면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 시각입니다는 이 트럼프가 클리어하지 못하죠, 그죠? 트럼프의 탄핵 소추가 재임 기간에 2번 또 직전에 결정적 시간에 탄핵 소추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이 에브라임 링컨 남북 전쟁 시절에 사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때의 이후에는 가장 워싱턴이 지금 전시 체제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비해서 민주당이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쪽에 이렇게 페이퍼들이 내놓은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이든이 1월 20일 날 내일 모레 취임합니다는 상당히 불안 요인이 있다. 이것이 투자자의 심리가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파월이 상당 기간 인플레를 할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결국은 테이퍼링에 일축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의 뉘앙스는 인플레 우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을 때는 시장 참여들은 익스펙테이션 측면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1조 9천억 이렇게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죠. 이거는 12월 달에 확정됐던 9천억 달러보다 플러스 개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미 위험 수위가 도달한 상태에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가 이렇게 발행해야 되고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세를 해야죠. 증세를 하니까 이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려가 실제로 경기 회복 이전에도 사실 이것이 도래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 요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지금 월가의 이목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는 워싱턴의 시장 참여자들은 뭔지 모르는 불안 요인이 지금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먼 민스크의 고평가 있을 때는 프레시 크래시 같은 이런 가능성에 상당히 민감하는데요.
요 틈을 타서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이제 이게 맞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였습니다는 루비니 교수가 그 틈을 타서 네. 비트코인의 대폭락을 예언했죠. 근데 이것이 맞았느냐 틀렸느냐는 오늘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부분에서 루비니 교수가 현지 시간 1월 15일에 비트코인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폭락은 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에 보였던 그림을 한번 보면 밭자루고 이게 쭉 이렇게 돼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작년 그 3월 중순 이후에 우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미스가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의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대중 참여해서 뒤늦게들 그 포모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그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환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런 시점에서 새로운 논리가 되면 이제 최근에 뭐 공매도 재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이것이 두터워지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전 앵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넘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의미가 크죠. 네. 사실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국경제TV도 이렇게 사실 특집을 했던 거고 네. 모든 신문이 특집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의미가 큰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세 3,000포인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3,000포인트 이 한국 경제나 한국 증시의 의미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취임식에 3,000포인트 얘기했지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3,000포인트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한국 경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쪽에 의미가 사실 퇴색되는 이런 쪽에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서 새로운 논리가 형성되면 그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새로운 논리가 되는 상태에서 자 어떤 특정 순간에 주가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발언, 정책 당국자, 뭐 하는 총재라든가 버냉키, 루비니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주목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런 점을 신중해야 된다. 점검을 해놓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확 떨어지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데요. 요 확 떨어지는 2차 하락에 확 떨어지는 것을 보통 대폭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대폭락은 주식시장도 하락폭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학자마다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락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 한 15% 하락하는 건 수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3%, 15%는 수시로 나타나는데요. 최소한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대폭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뭐든지 물량 조절이 없으니까 가격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가 위축돼서 루비니 교수 같은 이런 대폭락에서 수요가 위축되면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그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대폭락은 하루에 하락폭이 20%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3에서 15%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최소한 20%인데요. 당일날 15일 날은요. 하루 낙폭이 이렇게 7%에 그쳐서 사실상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관련된 전문가들은 대체로면 7%는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네. 편. 우리가 뭐 비트코인 얘기하더라도 7% 정도는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은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루비니 교수의 대폭락 이렇게 예언은 이번에도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이 월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낙폭이 7%에 그쳤고 지금 현재는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 맞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봤고요. 네네. 사실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닥터 둠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굉장히 비관론자로 유명한데 과거에도 여러 비관론을 제시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4번 이후서부터
논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쭉 해서 닥터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나 하는 네. 이런 것을 한번 중요한 시점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금융위기에 미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 걸린다. 아주 장기 구조적 침체론 이렇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지면 더블 딥이라든가 트리플 딥 이런 비관적 용어를 해서 금리기를 풀어가는 페더를 비롯해서 미국 국민들을 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09년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해서 사실 코로나 직후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전후 최장의 경기화, 네, 전후 저도 많이 최장의 전해드린 강세장 바가 많이 전했죠. 기억나요? 네. 그래서 완전히 빗나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게 직후에는 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직후 또 루비니 고스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는 뭐 누누이 말씀드린 수직 절벽형. 근데 성장률은 저렇게 됐죠. 5 플러스 5% 마이너스 31.4, 33.4 플러스 4분기는 이달 말에 발표됐는데요. 지금은 한 4%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건 여지없이 이렇게 그 미국 경제 관련해서 예측이 상당히 맞지 않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얼만큼 이게 많이 나왔습니까? 예. 유럽 국민들은 통합이라든가 뭐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은 상태에서 2012년에 유럽과 관련돼서 그때 그리스에서 유로존을 탈퇴하겠다 해서 그렉스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로 가치가 폭락한다. 그래서 출범 초에 1달러 1유로 등가스니까지 떨어지겠다 하는 폭락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2013년에 시진핑 이 국가주석이 그때 당시 국가주석으로 반열에 올랐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는,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는 파워박스톰이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질 것이다 하는데요. 전부들 모두 틀렸다. 모두 틀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전부 이렇게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루비니 교수의 모든 예측이 틀리면서 예측해서 떠나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와 관련해서도 예측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테이퍼링은 사실 지금 많이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지방은행 지방 그 연준 총재가 이 테이퍼링 얘기하면서 예. 지금 테이퍼링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2013년에 테이퍼링이 처음 얘기할 때 세계 증시 특히 신흥국에 미쳤던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테이퍼링은 코로나 직후 이후에 유동성 장세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어떤 의미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테이퍼링 얘기는 버냉키 당시에 페드 의장 2013년 의장이 처음 얘기해서 많이 국제금융시장에 알려진 얘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테이퍼링은 콸콸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 있잖아요. 이걸 네. 잠그는 거다. 그러면 콸콸 수도꼭지가 콸콸 떨어지면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이 큰 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이게 물이 넘치면요. 물이 넘치면 집에서 수도꼭지가 해서 물이 넘치면 그냥 응접실에 마르고 헝 그런 상태에서 거기만 그칩니까?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아래층의 아파트에도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는 그걸 속도를 조절을 꼭 재우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콸콸 물을 그렇게 폈듯이 바로 그것이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2008년, 2009년 금리위기를 맞으면서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금리위기가 발생하니까 이 대처법으로 사실은 일단 막고보자. 그래서 빅스텝 금리나 그래서 보통은 0.25%포인트 노멀 스텝으로 갑니다는 한꺼번에 사실은 이렇게 3단계, 4단계 이렇게 떠는 것을 저는 그 빅스텝 금리라다 하는데요. 네. 이걸 좀 잠시 최근에 많이 거론되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같은 이런 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두운 밤중에 이렇게 간다면 사실 뒤쪽에 흑한이라고 그러네요. 그 치안이 이렇게 떠올라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저랭크 같은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빨라지죠. 빨라지죠. 네. 걸음폭이 빨라지죠. 네.
거기서 비롯됐던 것이 바로 빅스텝 금리 인하다를 볼 때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는 찔끔찔끔 내리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내리는 거다. 네.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려야죠. 지금 가물면 수도꼭지를 확 틀어야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세 차례 걸쳐서 양적완화 정책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에 이렇게 확 물을 많이 주면 저희 것처럼 농사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땅에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요. 홍수가 나면 땅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땅에 있는 위에 있는 거름만 전부 그 침탈시키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홍수 피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땅에 스며들어야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데요.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돌아야지 실물 경제 들어가서 돌아야지 실물 경제 회복되는데요. 너무 단계 확 주다 보니까 이렇게 단물만 빼져가죠. 그것이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거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후유증이 난다.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멤버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데 너무 과하게 푼 부분에 대해서 수도꼭지 확 푼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걸 좀 조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 얘기가 2013년에 나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뭐 재개한다 하니까 업종별로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완충 능력에 따라서 사실 차별화가 된다는 것이 증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내도의 취약한 이런 다시 말하면 코스피의 뭐 2천 밑에 있는 중하위 계층들 이렇게 보면 국내도 그 재개하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테이퍼링 조인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보다는 신흥국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뭐 한국도 그랬죠. 이때의 그 테이퍼 텐트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긴축 그렇죠. 발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첫 번째 JP 모건이 양적 완화 정책 종료할 때 JP 모건이 프레저일 5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F5 국가 네. 프레저 아주 취약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지기 쉽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뭐 여행을 안 가십니다는 전에 거가 어디 여행을 간다면 그렇죠. 깨지될 그때 프레저 이렇게 해서 쓰죠. 예. 그런 게 이제 빗대서 F5 국가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할 때 또 골드만삭스 이전에는 JP 모건이고 그 위에는 골드만삭스가 신 프레자일 5에서 신 F5 국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고 신흥국에선 테이퍼 텐트림이 나오는데요. 정작 그 비관론에 굉장히 일색이었던 루비니 교수가 뭐 생뚱맞게 주식을 사라 이때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 앞으로 2년간 주식을 사라 해가지고 정신 낙관론을 해서 그 배경이 뭘까? 이 양반이 이렇게 뭐 정신이 미쳐서 그동안 비관론이 이렇게 자꾸 틀리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획들어선 게 아닌가. 최근에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 그 3월 2일, 3월 2기설, 7월 2기설, 9월 2기설 하다가 안 맞다 보니까 뒤늦게 이렇게 정신 낙관론으로 돌아선 어떤 그 분위기이신데요. 꼭 그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비관론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낙관론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실제로 한번 액면그대로 한번 이것이 루비니 교수가 낙관으로 돌아선가 하는 것은 지금의 한은 총재가 지난번에 비트의 위험성, 그 다음에 거품의 위험성을 따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근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향후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페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진짜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려 했던 것이 비관을 뒤엎고 낙관으로 돌아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이나 수영을 할 때 시험 당일을 앞두고 훈련량을 줄이는 걸 보통 테이퍼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용어를 이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013년도에 처음 사용하면서 유명해졌고 최근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용어에 대한 공부 먼저 해봤고요. 루비니 교수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 교수의 증시 낙관론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루비니 패러독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좋은 쪽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다른 각도로 아마 그때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 네. 그때 수영 선수 박 무슨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 무슨 선수가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러다가 중요한 네. 대회에 사실 그때부터는 쉬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 더 그렇죠. 과도하게 될 때는 오히려 당일날 진짜 본 게임에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헤드폰인가요? 핸드폰. 네, 박태환 선수 헤드폰.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박태환 선수. 네. 그래서 당일날도 대부분 다 수영 선수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타트하기 전에 전부 이렇게 헤드기어를 끼고 오죠. 네, 그런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아주 잘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주 민감한 때, 예를 들어서 3월 10일 공매도 금지 기한 이렇게 해서 시한이 되고 공매도 그 재개가 될지 않는다 이런 아주 긴박한 때에 보다 그런 때 정책 당국자들이 강도 있게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 기한이 다가올수록 사실 공매도 재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때 정책 당국자 거기서 콱콱 누르면 자 시험 본 게임에서 수영 선수들이 본 게임에서 마지막에 긴장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 감독이 더 해라 하면 사실 본 게임에서는 사실 실력 발휘 못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 3월 15일 날 공매도 재개될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 발언을 하는 것은 실제로 정책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 정책 효과가 없으면은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 그런 걸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 바로 테이퍼 텐트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때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이런 정신 낙관론의 배경은 경제 정상화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정상화 역설을 한마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전앵커 지금은 이렇게 직장의 어떤 승진 여부와 관계없이 아주 프리랜서여서 요즘은 그런 게 대세라 그래요. 네. 근데 저희 것처럼 이렇게 조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조기에 임원이 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만년 과정이 좋은가 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삶의 주기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속 출세해서 임원이 돼서 임원이 임시직 아니겠습니까? 조기에 탈락하면 그런 이야기가 과연 나오죠. 삶의 주기가 길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올바른 직장 생활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가 보면 보통 상황에서 보면은 본 게임의 경기를 많이 이렇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적당하고 직장에선 임원이 고속 출세하는 것이 바라는 얘기냐 그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때 환경에 따라서 삶의 주기가 클 때에는 오히려 만년 과정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 게임 전에는 조금 이렇게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비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교된 게 사실은 바로 1979년 2차 얼쇼기에 발생했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때에 제2차 얼쇼크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스트 쪽에 과거에는 총수요 쪽인데 이번엔 공급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그 공급 쪽이 되다 보니까 자 공급이 증가하니까 경기는 떨어져 스태그네이션 침체 그다음에 공급 쪽에 비용이 되니까 그때는 기업들이 독과점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면 코스트가 되면 소비자 가격이 바로 전가시키거든요.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힘이 강할 때는 비용 요건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월마트 효과 이렇게 이마트 효과인데요. 지금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우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급이 여기 국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바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킨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 사실은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걸 합성용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전 앵커가 그때 당시에 레이건 시절에 지금의 제닛 앨런 것처럼 아직 20일인가요? 네, 내일이죠, 그때 내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내일 청문회가 있죠. 되는데 뭐 그건 기정사실이겠죠. 그건 뭐 근데 전 앵커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 그때 당시에 레이건 정부에 이렇게 그 경제 총수다 이렇게 하면 경기 침체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죠.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사실상 이렇게 긴축 긴축을 테이퍼링 하면. 하면은 경기가 더 떨어지죠. 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의 주기가 커지는 상태에서 승진은 해야 되는데 빨리 되면 조기에 퇴임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제가 임시 방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임시 방편적으로 만년 과정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년 가정을 그냥 선호한다. 바르지 않지만 만년 가정을 선호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다.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통화정책 변경은 쉽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종전의 기조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다. 가역이 아니라 불가역성이다 하는 이 측면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루비니 교수가 그러면 통화 정책을 테이퍼링 하지 않고 이렇게 불가항성으로 그대로 간다면 증시는 호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식을 사라 하는 이론적으로 비추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비니 교수의 경제 정상화 역설 역시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맥락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2013년 4월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 이렇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울트라 금융화에서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분의 거품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경기는 회복되느냐 하면 경기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빗대서 새로운 형태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그것을 좀 빗대서 버냉키가 그때 당시에 사실 그 페드 의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자, 존 앵커가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 거품을 잡자니 테이퍼링 해이죠. 근데 경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테이퍼링하면 경기는 더 거꾸로지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걸 미국 페드의 의장이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에클스 실수, 그린스펀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냉키 의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증시 거품을 잡기 위해서 조기 테이퍼링 단행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에클스 실수. 이게 1930년대요. 대공황 당시에 네. 돈을 왕창 풀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테이퍼링 하다 보니까 대공황 기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이 에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클스의 실수가 저지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반면에 증시 거품이 있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있는데 자,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면 테이퍼링을 하죠. 이제 돈 수도꼭지를 꼭 꽂지 않고 계속 물을 콸콸콸 된다면 아래층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후유증이 더 심해지는 테이퍼링이 지연될 때는 후유증이 더 심해지는 증시 거품이 된다든가 인플레 기대 심리를 더 높인다든가 국채 금리를 더 올린다든가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2004년에 미국이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잡기 위해서 거품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그때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거든요. 미국 국채를 사들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그린스펀 입장에서는 저 이렇게 금리를 거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중국이랑 교란조에서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시장 금리가 떨어지죠. 근데 이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이 측면을 좀 이렇게 이렇게 그 그린스펀 입장에 더 심각하게 해서 더 강도 있게 조여야 되는데요. 공도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때 조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상태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금리 기한을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후에 그 걷잡을 수 없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증시 거품이 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테이퍼링을 지연시켰을까는 이렇게 그린스펀 같은 실수가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2013년에 한편으로는 조기에 테이퍼링하면 에클스 실수. 그렇다고 안 하면 그린스펀 실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때는 중앙 입장에서는 기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거다. 이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조 자체를 유지한다. 그래서 버냉키 장도 네. 테이퍼링을 처음 얘기해서 2013년 초입니다. 이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 그들이 입증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2014년 1년 반 이상 지나 거의 2년 됐을 그때 양적 완화를 그대 종료만 했던 거거든요. 테이퍼링 얘기는 아는데 거의 2년 만에 네. 왜냐하면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서 2015년 12월에 첫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거의 횟수로 3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바로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 정책 불가역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쉽게 변경하지는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금융 완화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증시의 낙관론을 얘기해서 주식 더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네.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바로 사실 그때 당시에 경제 정성화 역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비니 교수의 증시 낙관론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바탕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루비니 교수의 증시 낙관론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결국 비관론이죠.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네. 상태에서 사실은 금융 완화가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측면의 증시 낙관론이니까 사실은 마약을 계속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약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미국의 그 질적 측면에서는 비관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빗대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자막을 두 번째 거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사태 지금 맞으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도 있었죠. 그렇죠. 그죠? 지금 뭐 무제한 공급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1년이 채 못 됐는데요. 자, 지금은 증시 거품, 미국 국채 금리 이렇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도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이니까 자, 지금 2014년 것처럼 조기에 테이퍼링 얘기하면 에클스 실수를 더 저릴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그린스펀 실수도 지금 금융 완화되면 자, 2014년보다 더 이렇게 그린스펀 실수를 더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이 프린스턴 이렇게 해서 이 인플레이션에서 오랫동안 하더라도 통화정책 불가항성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통화정책 불가항성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안은 있다. 물가분에 대안이 있다. 국채금리가 대안이 있다. 이걸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자, 평균 물가제 도입하는 거죠. 작년 네. 9월 달에.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전까지 물가가 전부 목표치에 넣어놨습니까? 일정 기간 물가가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물가제. 그리고 자, 국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잡냐? 여기 OT는 오퍼레이션 트위스로 잡는다. 중앙은 대체자도 페이지는 당국채를 판다 이거죠. 당국채 판다. 네. 그러면 이제 재원이 들어오죠. 파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물 사주면 장기국채를 장기국채를 사주죠. 네. 사주면 어떻습니까?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10년물 올라가는 것을 사주니까 바운드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채권금리는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대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요거를 좀 하는 측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번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이주열 한인 총재가 증시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동학개미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작년에 정책 당국에서 많은 그 좋은 정책들을 추진했었죠. 네. 코로나 사태에 이 시장을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주체자들이 동학개미들이니까 그때 레벨 플래닝 필드가 되지 않았거든요. 동학개미들만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풀어줘서 동학개미가 지금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린 주체였었죠. 그래서 나라를 극복입니다. 정책 당국에서 극복했습니까? 동학개미들이 극복했죠.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 주가라든가 실무분이 당연히 불균형이죠. 테이퍼링 얘기했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경기는 안 올라갔죠. 지금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자, 3월 18일 연장 기간에서 보면 공매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동학개미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 정책 당국자들이 각종 표현을 떠서 각종 불균형이 심화된다. 주가 실물에 불균형이 된다 하는 이런 표현도 앞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정책 당국 시절으로 거품 생각하고 비투 생각하고 영투 생각해서 조인다 테이퍼링 하면 네. 우리 경기 뭐 회복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마이너스 1.1%로 아직 그 한국은행에서 입장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는 정책 당국 마이너스 1.2%인데요. 올해가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 조여버리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면 증시 거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비투 영투 그다음에 우리도 국채금리 올라가는 정부의 기준금리 여부가 한 값이 올라갈 수 있는 네. 이런 그린스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율해 나갔습니까? 버냉키 의장은 자, 섣불리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인플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겠다. 근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건 어떻게 하냐? 오퍼레이션 팀, 이 대안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하는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 금감위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이 총장을 규제하지 말고 거품을 다이렉트로 규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미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동학개미들도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만 마냥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올라가니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동학개미들의 현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그동안 주가 상승을 나라를 구하는데 그렇게 크게 일조하지 않았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확 총량을 규제해버리면 자 이렇게 조기 테이퍼링 달성하면 테이퍼링하면 이렇게 에클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금융 완화할 때에는 계속해서 금융 완화할 때는 이렇게 쭉 해서 거품이 이렇게 증대할 가능성이 있으니 어떻게 조절하느냐? 바로 질적인 문제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이주열 총재께서 립 서비스 차원에서 실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총량 규제한다 뭐 이렇게보다는 립 서비스 측면에서 좀 시장의 과열을 좀 진정시키다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얘기했지만 총량을 규제하지 말고 차별적인 세제, 차별적인 세제, 그다음에 차별적인 배당, 그리고 공매도를 우리가 재개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정책은 여건이 돼야지 성숙 여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숙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 저런 두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인 튜닝하는 이런 모습을 돼야 되는데 무슨 난리가 났길래 정책 당국 일제히 이것도 이렇게 하느냐. 엊그제는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스피지가 3,000포인트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BBID ETF 같은 이런 상품도 가입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나서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우리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공매도 제기를 완전히 금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정책은 성숙해야 되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증시마저 다시 거꾸로지면 뭐 가지고 한국 경제에 이렇게 되느냐. 그것이 뭐 양대 선거, 지방 선거 관계없이 정책 설정이 그거는 자체 문제라도 네. 자체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양쪽 달을 다 견제해야 된다. 근데 양쪽 달을 견제하는데 자칫하면 굉장히 두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정책 당국자가 세심하게 시장도 고려하고 동학개미도 고려하고 한국 경제도 생각하고 양대 선거도 생각해서 만일 이렇게 되면 정말로 세심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심리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요걸 해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국내외 정책 당국자들이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 사이에서 많은 고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테이퍼링의 과거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